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1645년 음력 4월 26일 소현세자가 숨을 거둔 직후의 기록입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고 실록은 덧붙였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380년이 지난 뒤 이 기록을 현대 법의학자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세간의 상식과 달랐습니다. 1637년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은 삼전도 벌판. 바람이 칼처럼 불어오는 그 벌판 한가운데 조선의 왕 인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얼어붙은 땅에 찍었죠. 청나라 황제 앞에서요. 병자호란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항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소현세자와 동생 복림대군을 인질로 넘기라는 것이었죠. 그해 4월 두 형제는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세자의 나이 25,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 인조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었죠.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정통성이 약한 왕은 늘 불안합니다. 이괄의 난으로 한양을 빼앗긴 적도 있고 오랑캐에게 2번이나 침략당했으니까요. 아들을 인질로 보내면서 인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청이 아들을 왕으로 앉히면 어쩌나. 심양에서의 9년은 쉽지 않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청 조정의 조회에 참석해야 했고 황제의 사냥에도 동행해야 했죠. 전쟁터에까지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자는 버텼습니다. 청이 내준 땅에 직접 농사를 짓고 잡혀온 조선인 포로들을 사들여 함께 일했죠. 귀국할 때 심양에 남겨둔 곡식이 4,700여 석, 일꾼이 160여 명이었으니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그런데 세자가 진짜 달라진 건 1644년이었습니다. 청이 중원을 차지하고 북경에 입성하면서 세자도 함께 북경에 머물게 됐죠. 약 70일간의 체류. 그곳에서 세자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독일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 청나라 천문대 책임자였던 이 사람은 세자에게 지구위와 천문학 서적을 건넸고 높이가 57cm에 너비가 1m가 넘는 대리석 해시계까지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붓으로 한문 필담을 나눴다고 하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나눈 이야기는 깊었습니다. 1645년 음력 2월 18일 청의 새 황제 순치제가 조선 인지를 돌려보냈습니다. 9년 만에 세자가 조선 땅을 발붙는 겁니다. 서양 서적과 지구위를 품에 안고 돌아온 아들. 9년을 이국 땅에서 버틴 세자가 드디어 집에 온 것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인조는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1645년 음력 2월 18일 소현세자가 9년 만에 서울에 들어섰습니다. 심양에서의 긴 세월을 끝내고 드디어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인조는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올리려던 축하 인사를 금지했죠. 진하라고 하는 건데 세자가 돌아왔으니 축하드린다는 의례적인 인사입니다. 그것조차 막은 겁니다. 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과 물건들은 인조의 노여움만 더했고 세자빈 친정에서 고근하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조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았는데 그 뒤로 이괄의 난에 정묘호란의 병자호란까지 삼전도에서 이마를 땅에 찍으며 무릎 꿇은 왕에게 남은 건 왕자뿐이었죠. 그런데 청나라는 소현세자를 조선의 상징처럼 각종 행사에 세웠고 세자는 거기서 무역도 하고 서양 선교사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인조 입장에서는 공포였습니다. 청이 자기를 치우고 세자를 왕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공포. 정통성이 없는 왕에게 아들마저 경쟁자로 보였던 겁니다. 조정의 서인 세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청을 내세워 권력을 잡은 이들에게 청과 가까워진 세자는 불편한 존재였죠. 그렇게 냉대 속에서 70일이 흘렀습니다. 음력 4월 23일 세자가 알아눕습니다. 어이 박군이 진찰한 결과는 학질, 모기가 옮기는 열병, 지금으로 치면 말라리아였죠. 다음 날인 4월 24일
약방에서 의관 이영익에게 침을 놓게 합니다. 25일에도 침 시술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4월 26일, 발병 사흘 만에 소현세자가 숨을 거둡니다. 34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조실록의 기록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온몸이 검었습니다. 눈, 코, 입, 귀, 7대 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얼굴을 검은 천으로 덮었는데 반쪽만 가렸을 뿐 곁에 있던 사람도 얼굴빛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록은 이렇게 덧붙였죠.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고. 이 기록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살. 그래서 독살이 맞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자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본 의관 이영익. 이 사람은 불과 3개월 전에 궁중에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익은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소영조 씨의 사갓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왕의 후궁과 이어진 의관이 세자의 침을 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소영조 씨입니다. 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후궁으로 인조 말년의 궁중 정치에 깊이 관여하던 인물이었죠. 야사에는 조 씨가 어머니를 통해 이영익을 사주하여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후궁, 의관, 그리고 세자의 죽음, 선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인조 자신의 동기입니다. 인조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1623년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았죠. 정통성이 없는 왕은 왕위를 빼앗길까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왕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아들이 경쟁자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장례입니다. 세자가 죽고 나서 인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대부의 예면족하다. 세자의 장례를 사대부 수준으로 치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했죠. 그것도 모자라 직관들이 정한 장지를 바꿔버립니다. 직관들이 그곳은 흉지라고 수군거리다 곤장을 맞고 국문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망치는 아버지. 슬퍼하기는커녕 죽은 뒤에도 모욕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잔인합니다. 세자빈 강씨. 1646년 음력 3월 15일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강빈의 친정도 멸문당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남동생 모두 처형. 그리고 세자의 아들 셋이 제주로 유배됩니다. 첫째 석철, 12살. 1648년 제주에서 장독으로 죽습니다. 둘째 성린, 8살. 같은 해 병으로 죽습니다. 살아남은 건 셋째 석경뿐이었습니다. 유배 갈 때 겨우 4살이었던 아이. 효종이 즉위한 뒤에야 풀려났지만 2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현세자의 피가 섞인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만약 이게 병사였다면 남은 가족을 이렇게까지 지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380년 뒤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독살이 거의 확실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시신의 상태, 의문의 의관, 장례모독, 세자빈 사사까지. 정황만 놓고 보면 답은 하나인 것 같죠? 서울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 그가 대한법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세간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먼저 온몸이 검었다는 기록, 독살의 증거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법의학에서 이건 청색증으로 설명됩니다. 피가 산소를 제대로 실어 나르지 못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현상인데 폐렴이나 폐혈증처럼 호흡이 막히는 질환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독이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7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는 대목. 이것도 독살의 핵심 근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성호 교수의 설명은 이랬죠. 사람이 죽고 나면 부패균이 작용하면서 몸 안에 가스가 차오릅니다. 그 압력이 혈관을 밀어내고 용혈된 혈액이 부패 혈성액이 되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시신이 썩으면서 나오는 핏빛 액체입니다. 법의학에서는 흔히 경험하는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한의사 방성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세자의 매일 진료 기록을 분석한 거죠.
결론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양일기에도 세자가 이미 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었고 한겨울 귀국여정에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흔적도 남아 있었죠. 유성호 교수가 내린 최종 결론. 직접 쌓이는 폐혈증, 온몸에 균이 퍼지는 병이었습니다. 선행 원인은 폐렴, 사망의 방식은 병사, 독살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한 줄이 남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독극물을 검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완전한 배제도 불가능하다. 현재 학계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이겁니다. 원인 불명의 돌연사, 독살인지 병사인지. 38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세자가 죽은 뒤 벌어진 일들이죠. 세자빈 강씨는 사약을 받았고 친정은 멸문당했습니다. 12살, 8살이던 손자 둘은 제주 유배지에서 숨졌습니다. 막내 석견만이 살아남았지만 22에 세상을 떠났죠. 세자가 품에 안고 돌아온 서양서적과 지구인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아담 샤렉에서 받은 천문학 서적이 궁궐서고 깊은 곳이 아닌 조선 땅 곳곳으로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심양에서 익힌 외교 감각으로 청과의 관계를 풀어갔다면 조선은 200년 먼저 바깥 세상에 문을 열었을지도 모르죠. 물론 즉위했다 해도 조선을 바꿀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꺾은 것이 아버지였든 병이었든 역사는 그 순간 방향을 바꿨습니다. 1645년 음력 4월 26일 34세 세자가 눈을 감았고 조선이 갈 수도 있었던 길 하나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